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이번에도 스카버러 암초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곳은 황앤다오라고 부르는데요.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산호초 섬으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실효 지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경국은 지난 29일 필리핀 해경 9,700일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을 여러 차례 불법 침범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항로 통제를 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향해 위험한 차단 기동을 했다며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모두 자기 지역에 상대방이 불법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의 선 즉 구단선을 긋고 그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런 결정 따윈 무시해버리고 이 일대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어부들이 여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중국 해경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중국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영상인데요. 지난 12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어부들에게 접근해 어획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 어부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 어선의 선장 조엘리 살리가는 여기는 필리핀 영토다. 돌아가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중국 해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만 지었다고 합니다. 대치 상황이 벌어진 스카버러 암초 지역으로 썰물 때가 되면 섬처럼 물 위로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필리핀 어부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듯 이날도 물고기와 조개 등을 잡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철봉으로 무장한 중국 해경은 고무보트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러고는 필리핀 어부들에게 접근해 어획물을 모두 바다에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한 어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어부들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개 껍질과 생선 일부를 바다에 버리고 어선으로 돌아갔고 이후 필리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가 얽혀 있지만 특히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이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기와 달리 마르코스 현 대통령 취임 이후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필리핀은 현재 중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렇게 밉상이 된 데에는 중국 스스로 자초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해경은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군함이 좌초되어 있자 여러 차례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은 중국 해양경비대가 필리핀과 분쟁 중인 해양지역에 부유식 장벽 등 다양한 방어막을 설치하고 필리핀 어선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짓이 만천하에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의 일부에 장벽을 설치해 이곳에 진입을 막아 필리핀 어민들의 어업과 생계활동을 박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벽은 길이가 300m로 선박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중국이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구단선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자기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영토라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서해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동경 124도에 부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예 자신들의 영해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심각한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조차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경우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중국의 배타적 행동으로 인해 이들 분쟁 국가들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은 중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친중국적 외교를 펼쳐왔던 필리핀은 중국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군 기지 4곳을 설치하기로 승인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군 기지 설치라는 명분은 중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필리핀이 미국 편에 서서 할 말 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왔던 말레이시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과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역시 같은 공산당 지배 국가이면서도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과 대규모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과거 냉전 시기를 거치며 서구와 거리를 도운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지만 중국보다는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침묵만 하고 있다가는 중국에게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밉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 해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인 화물선 금양 6호 승선원들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당시 바다는 15m가 넘는 파도가 쳤고 철근을 가득 실은 2,000톤급의 화물선은 침수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3명, 미얀마인 6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한국 해경은 헬기 흰수리를 급파했습니다. 흰수리는 악천후를 뚫고 현장에 도착했고 곧이어 5,000톤급 경비함정도 사고해역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던 사고해역엔 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던 데다 초속 1820m로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까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수되어 가던 화물선 금양 6호는 이미 왼쪽으로 2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점차 가라앉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원들은 해경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화물선의 가장 높은 곳인 백고리 쪽에 모여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해경 구조대는 당초 직접 화물선에 올라 선원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높은 파도 탓에 단정 접근조차 어려웠을 뿐 아니라 화물선 높이 역시 4m에 이르러 승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해경 지휘부가 묘안을 내놨습니다. 화물선 측면 쪽으로 함정을 대 거센 파도를 피하면서 그 사이 단정을 화물선 가까이로 붙여 사다리를 이용해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양 6호에 보관돼 있던 사다리는 이미 기울어져 버린 선박 좌측에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데 모여있던 선원들이 기지를 발휘 주변에 나일론 로프에 5070cm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줄사 다리를 만들어냈고 한국 해경 역시 파도를 뚫고 필사의 구조작전을 수행해 모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던 상황에서 선원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든 구조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배에 있던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한국 해경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선원들은 이를 발판 삼아 화물선 가까이 붙은 단정으로 한 명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극한의 상황에서 분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3시간 30분, 구조 시작 1시간 30분여 분 만에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날 구조에 나섰던 해경 경비함 5002함 구조팀장은 풍랑특보와 5m에 달하는 파도 탓에 조난선에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선원들과의 의견 조율 끝에 구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침수되어 가던 화물선에는 한국인 2명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인 3명, 미얀마인 6명 등 여러 국가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달리 해경의 지위 아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모두를 구조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을 괴롭힌 중국 불법 어선. 그동안 어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더는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한국의 태도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경하게 바뀐 한국의 태도와 오히려 한국 눈치를 보게 된 중국.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을 바라보던 남자는 무언가 반짝임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주변 동료에게 반짝이는 빛을 알리며 위에다가 빠르게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빛이 느껴진 곳을 당겨보니 확실했습니다. 비상망이 울렸고 남자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어선을 추격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 해경이 포착한 중국 어선은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불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재빠른 포착과 추격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한국 해경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잠잠해지던 모습을 보이던 중국 어선은 최근 갑자기 저인망을 비롯 각종 도구를 챙기고 서해로 나와 각종 어류들을 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와의 협정으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을 잊기라도 한 듯. 이들은 서해를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간주버젓이 한국 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해경은 이들을 잡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뺏고 불법 무기들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한국의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에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죠. 특히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인들 손에 잡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 요소였죠. 실제로 과거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명백히 중국 어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선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더욱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 서해는 중국 어선들에게 황금 지역으로 다양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해 수역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기에 만약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발각되더라도 북한 쪽으로 달아나면 한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경이 북한 쪽으로 포격을 가하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격이라고 간주, 한국으로 포격을 가할 수도 있어 사소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 서해를 중국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경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규정 지으며 되레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국인들의 불법 어업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보트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물건으로 해양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에 비해 기동력에서 월등하기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방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고속보트를 급습, 이를 체포해 내부 고속보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용 시 최대 88.9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보유한 고속단정의 최대 속도 70kmh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어떤 무력수단을 쓸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포격 조치를 강화하고 실제 불법 어선에 대해 포격을 강행, 필요하다면 무력 충돌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전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서 조치는 만들어놨어도 실제 실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어선을 향한 실제 포격이 실행되었습니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 해경은 규정대로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선박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어선은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며 극렬한 저항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어선은 당연히 해경이 포격에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까지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간을 벌고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어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쏜 것이죠. 중국 어선 정중앙을 포격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러 빗맞추면서 중국 어선 무력화를 노린 것인데요. 이 포격 한 번에 중국 어선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설마 했던 포격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해경은 강력한 포격 한 방으로 이들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어선에 달려있는 고무보트를 이용 빠른 속도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해경의 500톤급 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해 이들을 확보했습니다. 시원한 한 방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정부만을 믿고 뻔뻔한 태도로 조업하던 중국인들은 과격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 어민들 역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포격한 것에 얼이 빠져 있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서겠다며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해경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해경청 형사과장인 안성식 총경은 해경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현장에서 베테랑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이나 다름없죠. 경제2분과에 소속된 안성식 총경은 쇄신 의지를 굳혔죠. 덕분에 올해 초 해경은 서해상의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경계 미획정 구역을 중심으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경계 미획정 구역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영역 분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이 영역에서도 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어선이 포격당했다는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황구시보의 사설이 실리면서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포격이 이들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한국의 태도에 과거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법업을 펼친 중국 어선의 증거물을 보이며 이미 중국 정부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올해 4월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불법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 단속선이 공동순시 활동을 펼치며 중국 한국의 수역 경계에서 몰래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불법업을 용인한 것에 사과하며 공동전선을 펼쳤던 입장이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눈치를 봤던 한국이 스스로 몸을 사렸지만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강경하게 나오는 한국을 피해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도 포격을 통해 중국 어선을 쏘는 일이 최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방이라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용인했으나 점점 서해상에서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 어선을 북한에서도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물고기 숫자와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더 물고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나왔죠. 백령도 근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북한에서도 고속정을 출몰,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더는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중국에 휘둘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한국. 그 어느 어떤 나라보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열과 성을 쏟았던 중국이 최근 멘붕에 빠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퍼지며 중국 해군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만 언론들은 최근 포엑스 라이브 포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중국 해군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중국 핵잠수함은 94명 상급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여기에 탑승한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술리팡 대변인은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핵잠수함 사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시보는 지난달 23일 미 공군의 핵탐지 정찰기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동남아 해역에서 북상해 사고 소문이 돌던 지역을 비행했다며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사실 중국도 핵잠수함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100%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핵잠수함 사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 유언비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건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에다 미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전력상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94명 상급 잠수함의 선체는 물방울 구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94명 상급 길이는 107m, 너비 7.5m, 잠수시 배수량은 7000TU로 추정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이며 승조원은 100명입니다. 무장의 경우 중국산 이글 스트라이크 18초음속 대함 미사일, PC-8 로켓 어뢰, 창젠 10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어뢰관을 장착하고 동시에 최소 20발 또는 36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 발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에 따르면 중국 94명 잠수함의 겉모습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다르지 않지만 잠수함 수는 6척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전투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94명 상급의 뒤를 이어 성능은 비슷하지만 추적 능력이 뛰어난 95형과 96형 수급 핵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해군의 수중 전투 능력은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과 대등한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중국 핵잠수함 침몰과 관련해 초유의 관심사는 핵 유출 여부입니다. 최근 자유시보는 대만 내 63개 환경방사선 관측소 중 이상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역방사선 배경도 정상 범위에 있어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왕충더 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변인은 핵잠수함이 침몰하면 핵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 술리펑 대변인 역시 합동 정보를 통해 대만 해협 주변을 면밀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잠수함은 비밀 수중 무기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잠수함 함대의 생존율이 해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역사상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 사고가 발생하면 선체가 심하게 침수되고 심지어는 배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이 대만 언론을 통해 퍼진 가운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산터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사진을 입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수함 연구원이자 관찰자인 서튼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해협에서 인민해 반군 해군의 공격 핵잠수함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구조선이 모이는 장면을 공개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가 사고 소문이 났던 대변 해역과 중국 연안 주변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응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WC-135 계열은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로 동체 옆에 달린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 원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핵사고 판정에 활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WC-135를 통해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핵누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게 많지만 국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사고 장소가 왜 하필 대만 해협이었는지, 양안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안보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사이는 최근에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6월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기적인 대만 해협 항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군함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만 다른 동맹국 군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 이례적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 인민의 반군 스위 대변인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할 때 중국군 군함 한 척이 미 구축함의 140m 이내로 근접했고 함수 앞으로 끼어드는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 구축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도를 낮추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질지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태국이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태국은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크게 한 방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5년 중국으로부터 유황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조 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태국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며 호평을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중국의 회유책으로 인해 막판의 결과가 확 뒤집히며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국이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마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태국이 한국을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은 계약 조건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물론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대신 엔진만은 독일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산 MTU 프리드리샤펜 4 디젤 엔진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1989년 텐안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MTU 디젤 엔진은 이후에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이 조치가 전면적인 게 아니어서 텐안먼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수출됐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순급 디젤 잠수함용으로 MTU4 디젤 엔진이 중국에 수출됐고 최소 26개의 MTU4 엔진이 중국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사태가 일면서 이제 독일과 EU의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강경으로 바뀌자 MTU4 역시 중국에 대한 엔진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태국이 주문한 위안급 잠수함이 건조되면서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잠수함 구매에 부정적이었던 당시 태국 여론마저 엔진 없는 잠수함을 산다는 것이냐며 들끓었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대안이 없자 태국은 결국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국 엔진을 태국 잠수함에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을 간신히 무마시킨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타임스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으로선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잔머리를 쓰다가 막다른 길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값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만이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어찌됐든 일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위안급 잠수함이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을 자화자찬했지만 앞서 핵잠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잠수함을 팔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졸지에 엔진 없는 중국 잠수함을 가지게 된 태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중국 청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는 중국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를 필두로 한 백지 시위가 일었는데 단순히 감염병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과거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링링어 세대가 또다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거 문화 대혁명 시기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것과 유사한 청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중국 각 지역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둥성이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한 데 이어 장수성도 농촌 취업 프로그램을 성 전체로 확대해 매년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공산당의 등을 돌리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중국 청년들의 취업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머리를 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범행이 최근 밝혀지며 난리가 났는데 답 없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한국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가 본격적으로 협정을 타결하자 미국의 견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 반도체를 붙잡으려고 여론전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중국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국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자체적으로 별도의 반도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현재까지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돈 2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는데 2019년에 뒤이어 41조 원을 또 한 차례 투입하며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 종합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내놨는데 당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 중신거지, 취한신집적회로 등이 대기금 투자를 받고 성장했는데 결과는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자초했고 심지어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먹튀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 무더기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8월까지 집계된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역대 최대인 3,5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정부가 교토록 염원하던 반도체 실제 자금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최악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쯤에도 되면 과언이 중국 제조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며 자국 내 최악의 반도체 상황을 타개하려 하다 최근 멀미를 잡혔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베껴 중국에 만든다는 계획으로 중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인력을 포섭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짝퉁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악랄했는데 삼성 상무 출신 어씨를 막대한 돈으로 회유해 삼성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 설계 및 공정 배치도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BED와 공정 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지정될 만큼 극비 사항인데요.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이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이번 기술 유출로 입은 삼성의 피해가 최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어씨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만 기업이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손잡은 어씨는 삼성에서 18년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여기만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옷을 벗은 어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고 어씨는 이들 직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씨는 2020년 합작법인 시사들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으로 어씨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맡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떡이 붙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중국의 짝퉁 공장을 지으려 한 어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어씨들 구속 기소했는데요. 또 어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물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단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중국을 향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헤드헌터가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해 대놓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등 미국 인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물물가리지 않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만 놔둬도 영락없이 침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외신들은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EIU가 불과 1년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바꿨고 OECD도 2018년에 제시한 전망치 2025년을 작년에 2030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레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나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고립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팬데믹으로 성장들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최악을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동시에 국가 총력전이 됐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값을 치르도록 한국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